저희는 시 확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달에 시를 위한 소소한 대화, 그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김우식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대전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작가의 김우식 시인입니다. 저는 문양의 고장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소문학과 작가마당을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시집으로는 이팝나무 아래 서다, 아침 숲에 들다 등 몇 권 있고, 논문집으로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극적 독백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비평사들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대전광역시 시인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꿈이었던 그 영어 교사가 돼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다가 2005년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대학교에서 영문학 강의하고 대학원에서 또 영문학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본인이 본인 소개하는 거 굉장히 쑥스럽죠? 그래도 천천히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우리 김우식 시인님의 근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랑 같은데 올해 문운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견 작가 창작 지원금 받아서 다음 달 정도에 시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관념이라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순수 서정 쪽이기 때문에 이번 시집을 통해서 김우식이라는 작가가 어떤 서정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집 그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달의 시로 친구야 바쁘냐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그 글쓰기 중에서 친구야 시리즈가 있습니다. 친구야 예를 들면 바쁘냐, 친구야 힘드냐, 친구야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겹게 불러부르는 이런 것들이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야 바쁘냐 이 시는 어떤 특정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단절된 소통이 아무래도 많이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 시국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소환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 시대를 같이 겪어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글을 써봤는데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읽혔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와닿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혹은 뭐 자작나무 아래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있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벚꽃이 아름다운 곳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남간정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시의 배경으로?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그 근방이라서 점심 때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사색하고 명상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그 남간정사라는 그 말을 시에 넣게 됐었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인님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시열이 후학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었습니다. 혹시 제자들하고 이렇게 남간정사 학교 근처니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코비드-19 시기에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 방과 후에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어울려서 두어 번 가서 이렇게 문학 제 시도 좀 읽어주고 또 너희들도 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라 뭐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직접 가기는 좀 어렵고요. 또 대학원 강의할 때는 그
그 학생들과 몇 번 가서 그 앞에 있는 막걸리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마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아, 그럼 그런 그 체험들이 그렇죠. 영향을 주시기도 그렇다고 하셨네요. 하죠. 예. 네. 그 시에 보면 어둠이 잉크처럼 번지는 저녁 무렵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인 문장을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런 시인님만의 창작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그 창작 방법이 있다면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성은 시인님께 더 잘 한수를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향은 부안, 특히 이제 변산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홀어머니가 이제 나무집 일을 갔다 돌아오실 때,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를 기다리면서 서쪽을 보면은 그 붉은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변산이라는 영화에서도 왜 보면 내 고향은 태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뿐. 그 어린 시절에 노을이 서서히 서쪽 산 너머로 싹 사라졌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년의 기억들이 이 잠재되어 있다가 시어 속에서 뭐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슨 창작 방법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셔서 그런지 시를 언제부터, 그때부터 쓰셨나요? 혹시? 언제부터 쓰셨나요? 시를? 실제로는 이제 제가 가족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지만, 이제 홀어머니하고 저 둘이 살았어요. 무녀동남으로. 그럴 때 그 어머니의 삶을 좀 그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집이 한 번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 마음은 가지고 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신춘노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어림덥더라고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가 제가 꿈이었던 교사가 되고 나서 20대 한 중반 정도부터 교직에 있었으니까 그때 어머니를 그려보자. 그때 그 당시는 어머니는 이미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고,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인의 길로도 자연스럽게 왔고, 고향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어머니와 이렇게 반추되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집은 거의 어머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시인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어요. 이팝나무 그것을 네. 상징하는 것도 어머니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이팝나무다라는 거를 단어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이팝나무에 관련한 걸 어머니로 사유해서 쓴 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동질감 이런 것이 많이 느껴졌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가진 매력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력이라는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시의 매력이라는 것은 자기 흔적, 자기 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습작을 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그리고 나의 어떤 가족사라든지 저의 어떤 일생이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매력이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시로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 시에서 또 벚꽃나무와 자작나무가 있어요. 네. 저는 남간정사를 가봤는데 제가 자작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왜 이 벚꽃나무와 자작나무가 등장할까? 우리가 시가 이런 체험 속에서 나와서 재구성을 하지만 실제 자작나무가 있나요? 어떤 의미로 이런 나무들을 쓰셨나요? 여기서 이제 시를 습작을 하다 보면 여러 나무도 들어가고 꽃도 그쵸.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벚꽃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1년에 2번의 기쁨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워서 사람들을 순수한 영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가을 되면 불금으로 우리의 지친 일상들을 좀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벚꽃 그러면은 흔하지만은 그 시어가 아름다운 영혼, 자기 정화,
뭐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일단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이고, 이 자작나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자작나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자작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해서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작나무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구처럼. 그렇죠. 그래서 친구야 바쁘냐 이럴 때 남간정사에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자작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그 변하지 말자는 이런 식을 같이 이겨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작나무를 넣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작나무는 없잖아요, 이거 실제로도. 네. 저는 시를 좀 다르게 읽는 거를 재밌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인님의 시를 바꿔서 읽어봤어요. 이 친구라는 단어에다가 시를 넣어봤어요. 예. 그래서 시야 바쁘냐 이러면서 놀자 나랑 놀자 꽃 아래서 놀자 그리고 더 깊어지면 자작나무 숲 안으로 자리를 옮겨서 더 한번 깊어져 보자 이런 의도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었던 거는 우리 김우식 시인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보인 게 어둠이 잉크처럼 번진다는 이 말에서 글씨를 쓰는 잉크 같아 보여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시작 과정을 나타내신 건가로도 네. 읽혔어요. 그냥 1차적으로 친구 말고 읽어봤을 때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아주 저보다도 이 생각의 깊이가 깊으셔서 그런데 이제 잉크처럼 번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눈이 맞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잉크가 풀어지듯이 서서히 진한 우정이 되고 자작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잉크라는 말을 좀 써봤고 네, 그런 정도예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정말 끝까지 그 시를 쓰는 어떤 과정처럼 그려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더 소재를 줘라 이런 마지막 면에서 참기름에 묻혀놓은 제철나물 얘기까지도 하면서 나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해달라 그런 의도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단어로 이 친구가 나오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소중한 친구들, 진짜 한결같은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우식 시인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혹시 이 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누군가를 떠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깊은 관계를 나누는 친구가 있으신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실제로 저야 뭐 등단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오래됐다면 오래된 거고 25년 정도면 그런데 저를 통해서 저희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이 시인 등단 실제로 하고도 있고 또 같이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천안에 있는 친구라든지 또 제 나름대로 작지만 부족하지만 창작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후학이라면 좀 뭐하지만은 등단 한 20명은 제가 발문도 써주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런 문우적인 관계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는 뭐뭐다라고 은유적이라는 말 하면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냥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친구는 뭐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친구는 회초리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향하는 바들이 같은가, 정말 오른쪽으로의 좋은 친구인지, 내가 만약 문학의 길을 갈 때 혹은 다른 길을 갈 때 잘못됐을 때 엄하게 지적해주고 회초리처럼 때려주는 바른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때고 또 사실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시인님 주변에 그런 회초리 같은 친구 많이 있으세요?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친구라는 개념이 뭐 동년배 그런 걸 떠나서 힘들 때마다 특히 작가의 그 선배들 몇 분들은 제가 글을 쓰고 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도 야 괜찮아 잘 써 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야 나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회초리 아닌 회초리.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겪었던 기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작가에 속해 있는 자체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소속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은 맥락에서 요거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뭐다처럼 시는 뭐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조금은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가 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 아까도 잘 정화하고 자기 흔적이고 사람 살아가는 어떤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정의는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렵죠.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시라는 정의 이게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있겠지만 아직도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파헤쳐보고. 네. 마지막 연에서 들기름에 묻혀놓은 제철나물이라는 소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소재가 나와서 더 시의 맛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순간 포착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시인의 눈은 일반인의 눈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주 이렇게 보는 습관들, 소소한 것들, 일상 제 시집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일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기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비빔밥을 먹는다던 때 이 들기름을 많이 향기를 느끼면서 먹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 들기름을 예를 든다면 들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묘목을 심어야 됩니다. 심고 키우고 물 주고 또 그 땀 흘려서 깨알을 털어내서 또 기름을 짜서 이렇게 식탁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들, 더 좀 더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절로 피는 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렵게 얻어지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자주 보고 또 묵히고 해서 그런 소재들을 저는 그렇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렇죠. 시인들이 혹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를 쓸 때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인님도 시인님만의 시 쓰기 전에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떤 루틴이라기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서 계단을 올라가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저한테 조금 장점이 있다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좀 좋은 글귀라든지 제가 금방 생각했던 것들을 숙성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특히 저의 이제 시 쓰는 그 영감을 어디서 많이 얻냐면 저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하루에 한 편 정도는 보는 편인데 영화 대사 중에는 한두 마디 대사가 전체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어둬서 묵힙니다. 그것도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두 행이 전체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것들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또 때로는 어떤 철학서에서도 그런 어떤 문장들이 와 닿을 때 연극을 보다가도 저도 어두운 곳에서도 막 받아줬던 생각이 나네요. 이 시를 쓸 때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시인님이? 요즘 느끼는 건데 그 작가 정신과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고 글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시집을 여러 번 내봤습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하고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익혀질 때 어떤 반영을 주고 어떤 뭔가를 줄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다작을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막 자신 있게 했는데 지금은 그 편편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내가 왜 이 글을 써야 되고 이런 시대에 왜 시인으로서 그 책무가 뭔가 이것을 조금 자각하면서 그 작가들의 어떤 시인들의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김우식 시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작기금 받아서 이제 곧 시집을 또 낼 것이다 라고 네. 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앞으로의 계획이 또 뭐가 있으신지 한번 들려주세요. 어차피 이제 저는 이 시인의 길을 들어섰고 돌이킬 수가 없는 길을 가고 있고, 일단은 좋은 글로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준다든지 그런 글을 많이 쓰고 싶고요. 일단은 이 시인들이 먼저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작품의 상황을 볼 때 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인들의 책무를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그저 그냥 좋은 글귀로 해서 자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사실 이거 오기 전에 동주란 영화를 다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 가야 뭐 대담을 한다든지 할 때 목걸이가 있을 건데, 거기서 보면은 시대 정신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 그 시대를 읽고 뭔가 대신 말해주고 대신 그렇죠. 울어주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시인의 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담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문학관 관계자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시인들이 힘들지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유를 봐주시는 서원주 시인님도 건폐를 하시고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일상 속의 어떤 시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너스 트랙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시 쓰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일과 시를 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한번, 저는 그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요. 일단은 시인들의 삶은 좀 치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대학 강의하랴, 또 고등학교 학생들 강의하랴, 또 가정 또 이끌어가랴. 바쁘시죠? 바쁘죠. 그러나 그 바쁘다는 것은 핑계 같아요. 찔리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작가 정신은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습작을 하고, 또 시인의 기본은 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은 뭔가 그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재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 없다, 내 삶이 바쁘다, 이것은 핑계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바쁘지만 그 여러 번의 시집을 내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두 권의 시집을 상제하셨고 앞으로의 나올 미래의 시집 한 권까지 이제 세 권의 시집이 그렇죠. 있으실 텐데 응원 많이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